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 관리론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로는 이게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자, 97페이지부터 시작인데 제가 정리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요. 이 개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고 관리론에서 관리 마케팅 한꺼번에 다루는데 마케팅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이번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개발 활동 이전에 부동산 이용 활동이 시험에 나와요. 근데 앞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이용 활동은요. 특히 이 부동산 중에 토지 이용 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어로 풀려가지고 시험에 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쪽에서 시험이 난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이쪽에서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부분은 그냥 토지 용어, 토지 현상을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토지 이용 활동은 전부 다 용어 위주로 나온다고요.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냅니다. 첫 번째 용어 알아놔야 될 게 최유효 이용인데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최유효 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토지 이용을 할 때는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좋은 용도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바람직한 이용을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요 영어로 highest and best use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highest란 말이 최고란 뜻이에요. 근데 best는 최선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and로 연결됐잖아요. and는 그냥 우리가 이제 접속사 정도로 생각해 가지고 영어에서 and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and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집합에서 and하고 o가 있어서 학교 다닐 때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and는 교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o는 합집합이에요. 근데 거기서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요건 중에서 교집합이 되는 게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거죠. 최고의 이용이면서 또 최선의 이용이어야 한다. 그게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또는 최효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식 기준이 다르고 미국식 기준이 다른데요. 어쨌든 한쪽이 highest use고 한쪽이 best use예요. 그래서 highest하고 best가 겹치는 이 부분이 최고 최선의 이용이에요. 그래서 최효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교집합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최효용이라는 걸 일본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 교과서를 먼저 가져왔어요. 부동산 학개론이. 그래서 일본식 기준에 익숙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식 기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의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뭘 비트냐면 객관적으로는 잘 안 틀리게 해요. 근데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전문적 이용 능력을 갖는 사람에 의한 이런 식으로 내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전문적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최효용이다 이렇게 선정하는 게 그게 최고 최선의 이용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 이용이 최고 최선의 이용이고 이용이 합당한 이용이다 라고 하는 게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의 전문적인 판단,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이용 능력을 갖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이용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제 highest and best use라는 걸 가져와서 원문 그대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약간 뭐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미국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첫 번째는 최효용이란 첫 번째 그 이용이 합리적이래야 돼요. 비합리적이면 안 돼요. 미치광이들이 이용하는 거 이런 건 안 되고 합리적인 인간이 이용할 때 그걸 최효 이용의 범주에 집어넣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건 최효 이용이 아니에요. 아무리 떼돈을 벌어도 불법적 이용은 최효 이용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돼. 이 허황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매립지인데 여기는 뭐 용도상 상업지역이고 뭐 빌딩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기울어 이게 아직 집안이 물러서 매립지라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합리적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거기가. 그러면 그건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최고의 수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 수익은 실제로 이용해 봐야 최고 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용도가 어떤 용도가 가장 좋은 용도냐 하고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최효용을 그러니까 최고의 수익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건 이용해 봐야 알죠. 그러니까 최고 수익이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가 풍부한 것 요것이 최효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다가 붙이면 최고 수익의 경험적 증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최고 수익의 경험적 증거. 그러니까 최고 수익이 나온다는 거는 장담은 못해요. 사실 이용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많으면 최효용이 될 수 있다.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교집합이니까. 여기까지는 베스트 유스예요. 최선의 이용이고 요거는 최고의 이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른 요건들은 다 되는데 합리적이지 못하다든지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불법이라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최효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식 판단 기준이니까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식이라기보다는 미국 교과서에서 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아놓고 이거는 꽤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지문에서 언급이 됐으니까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이용에 있어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판단 기준 요거예요. 합리적, 합법적, 그러니까 최효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내용을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어요. 집약적 이용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집약적 이용이라는 거는 조방적 이용이라는 말하고 반대예요. 근데 여기서 집약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집약이란 말이 한자로 이렇게 써요. 모을집자에다가 이 약속할 때 약자긴 한데 이게 축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약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뭐냐면 토지를 이용할 때 압축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이요. 생산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토지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 토지를 이용하겠느냐 이거예요. 토지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땅은 늘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닥하고 지붕하고 벽 같은 것을 사람들이 인공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확장시키죠. 이렇게 확장시키면 이런 게 뭐야? 땅을 아주 밀도 있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집약적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집약적 이용의 반대는 땅을 많이 쓰고 인공물 같은 거를 별로 안 들여서 널널하게 땅을 널찍널찍하게 쓰는 게 조방적 이용이겠네. 그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과 조방적 이용 두 가지 의미를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이때 집약적 이용이란 뭐냐? 집약도를 높여서 이용하는 게 집약적 이용입니다. 에? 집약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얼만큼 많이 인간의 자본과 노동을 투여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을 많이 집어넣으면 땅이 어떻게 돼? 고층화되겠죠. 그게 뭐예요? 단위 토지에 예를 들어서 평당 뭐 아니면 제곱미터당 인간의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많이 투입했느냐 이게 바로 집약도입니다. 만약에 이 집약도를 높여가지고 단위 토지당 노동과 자본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흔히들 고층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층화의 다름 아니에요. 집약적 이용은 고층화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층화는 결국 토지 위에다 이렇게 공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자본과 노동을 많이 투입하는 거죠. 이게 집약적 이용이에요.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용 밀도를 높이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집약화다 이거죠. 고층화시키는 게 결국 집약화예요. 그래서 고층화된 땅을 보면 땅값이 비싸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많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땅을 많이 못 사니까 땅값을 비싸게 들여서 땅을 사면 그걸 이용 밀도를 높여야죠. 그래서 건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지 땅은 땅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을 높게 지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집약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약적 이용, 그리고 집약도를 높여서 이용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 반대는 조방적 이용입니다. 조방적 이용은 생각보단 덜 나와요. 자, 일단 집약적 이용 우리가 봤는데 집약적 이용이라는 게 결국 고층화다. 층수를 높여서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집약도를 높여서 이용하는 게 집약적 이용이긴 한데 문제는 이 집약도를 무한정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말이죠. 지구 대기권 성층권 뚫고 저 우주 달나라까지 지을 수가 없지요. 일단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인간의 기술 가지고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건축 기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기권 하면 100km 상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뚫고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건 제가 보기엔 뭐 거의 불가능해요. 이용하기가. 자, 그런데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집약시키는 것, 즉 건물을 층수로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꼭 기술적 물리적 한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동산학적으로 봤을 때 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집약시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요건이 뭐냐 하는 거 가끔 나오거든요. 물어봅니다. 집약 한계 요건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되는 선의 집약도예요. 자, 저렇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되는 데까지가 집약 한계입니다. 거기까지가 집약 한계예요. 근데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집약 한계라고 하는 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거다. 꼭 다른 거 몰라도 의미는 몰라도 그건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비용하고 수입은 알겠어. 근데 한계가 뭐냐 이거예요. 한계 비용, 한계 수입이라고 할 때 한계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한계를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한계. 이 경제학에서는 양을 표현할 때 총 비용, 총 수익 이런 말도 쓰고 평균 비용, 평균 수입 뭐 이렇게도 쓰고 한계 비용, 한계 수입 이런 말 써요. 자, 그런데 총은 뭐 영어로 토탈이라고 그래요. 토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평균은 에버리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계는 마지널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총하고 평균은 알아요. 몰라, 뭐 사람들이 안 물어봐도 알아요. 근데 한계가 뭐냐 이거지. 한계. 자, 그러면 한계가 이런 거다. 자, 보세요. 숫자가 이렇게 나간다고 쳐요. 자, 2, 3, 5, 뭐 이게 6,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2, 3 더하면 5고, 그 다음에 10이고 16이에요. 그럼 총은 뭐야? 총 숫자는 16. 평균은 요걸 다 더해가지고 16을 4로 나누면 돼요. 평균은 4지. 평균은 4, 4, 16이니까 4죠. 자, 그런데 한계는 뭐냐? 한계란 앞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 변화하는 숫자가 한계예요. 그럼 여기 몇 개 변했어요? 1. 여기는 2. 여기는 1. 이런 걸 한계라고 그래. 한계라고 하는 거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었을 때 늘어나는 숫자 또는 줄어드는 숫자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이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돼요. 추가적이란 말로. 그러니까 한계 비용하면 추가적인 비용, 한계 수입하면 추가적인 수입으로 바꿔서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어떤 건물을 짓는데 10층까지 지었어. 10층까지 지었는데 9층까지 지었다고 쳐요. 좋아. 9층까지 지었는데 10층 한 층 더 올리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죠. 그 추가적인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가. 한 층 더 짓는데. 한계 비용이죠. 추가적인 비용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임대료 수입이 한계 수입이에요. 한 층 더 올리면 늘어나는 수입이 1,500만 원이야. 그러면 한 층 더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 한 층 더 올리면 들어오는 수입, 요걸 비교해서 자, 한계 비용보다 한계 수입이 더 많죠. 그러면 지어야 돼, 말아야 돼? 지어야 돼요, 10층은. 자, 그런데 10층 짓고 11층 한 층 더 올렸다 말이야. 더 올리면 1,200만 원이 더 들어가. 한 층 더 올리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근데 추가적인 수입이 딱 1,200만 원 생겨. 임대 수입이. 자, 그러면 이것도 지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1층에서 12층 한 층 더 올리는데 1,500만 원 들어간대.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수입이 900만 원밖에 안 돼. 자, 그럼 이거 지어야 돼, 말아야 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17층이 가장 이상적인 층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계 효용 계층 또는 한계 효용 층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계 효용 층수는 뭐예요? 요 11층 수준에서 전체 빌딩 수입이 이윤이 극대화돼요. 요걸 뭐라고 그런다? 집약 한계라고 그래요. 집약 한계. 그러니까 집약 한계는 대길권을 뚫고 나가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를 이용하는데. 예? 뭐 이렇게 물리적 뭐 기술적인 한계뿐 아니라 경제적인 한계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집약 한계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의미 이해하셨겠어요? 자,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정도의 집약도를 집약 한계라고 그러고, 그때 건물의 층수를 한계 효용 계층 또는 한계 효용 층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부동산 이용할 때, 토지 이용 활동할 때 집약 한계까지 가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방 한계도 얘기했죠. 그러면 집약 한계에 대응되는 게 조방 한계인데, 조방 한계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집약 한계가 아니라 총 비용과 총 수입이 일치하는 정도의 집약도를 조방 한계라고 그래요. 근데 저쪽은 그리 많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방 한계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게 조방 한계고, 집약 한계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은 게 집약 한계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이쪽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집약 한계가. 자, 그래서 토지용 활동할 때 집약 한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알아놔야 될 용어. 이 교재에 없더라도 이거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지잉여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잉여가 뭐냐? 입지가 뭔지 아시죠? 위치를 정하는 게 입지예요. 부동산이 위치를 정하는 게 입지인데, 그 위치를 정하면 뭔가가 나와. 그게 잉여예요. 잉여. 잉여는 나머지란 뜻이에요. 잉여. 자, 그러면 입지로 인해서 생기는 뭔 나머지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부동산이 좋은 위치에 입지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 입지하는 것보다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좋으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윤이 있겠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위치만 달라서 생기는 이 이윤을 뭐라고 그러냐? 위치가 좋아서 생기는 초과 이윤이라고 그래요. 어? 위치가 좋아서 생기는 초과 이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위치가 좋아서 생기는 초과 이윤, 이렇게 얘기하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입지잉여라고 하는 거예요. 어? 입지잉여는 어떤 부동산의 위치가 다른 위치보다 좋아서 생기는 초과 이윤이다. 자, 그러면 저게 초과 이윤이 계속 생긴다. 저 자리에만 들어가면 다른 데 있는 것보다 훨씬 이윤이 많다. 그러면 저 자리를 사람들이 다 차지하려고 하겠죠.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겠죠. 그런 걸 입지 경쟁이라고 한다고. 그럼 입지 경쟁의 결과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다 장사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자, 집주인들, 땅 주인들은 땅값, 임대료나 이런 걸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어요? 올리겠지. 지대가 올라가죠.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요 초과이윤, 입지로 인해서 생기는, 좋은 위치로 인해서 생기는 초과이윤인 저 입지잉여는 나중에 전부 다 뭘로 바뀌어? 지대로 바뀌어요. 임대료로 다 바뀐다고. 그래서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임차인들 거기 들어가서 돈 크게 버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다음 계약 때 임대료를 올리죠. 임대료 올리고 못하겠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걸 뭐라 그래요? 입지잉여의 지대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입지잉여가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저 입지잉여는 모든 주체가 다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하고 밀도를, 이용밀도, 집약도라고 조금 전에 배웠죠? 위치가 똑같고 집약도가 똑같이 이용하더라도 입지잉여는 모든 입주 주체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땅이 있다 그러면 코너, 사거리 코너가 있는데 이 땅이 똑같은 땅에 똑같은 집약도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이용하느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농업용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생기는 이윤이 다르죠. 그 입지잉여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입지 주체가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입지잉여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요것도 생각해야 돼요. 입지잉여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입지잉여는 모든 산업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업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지대를 부르는 산업이 그 장소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동네는 전부 다 상업지역이 되고 어느 동네는 전부 다 주거지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지잉여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용어 보죠. 용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다음 용어, 지가 구배라는 용어를 한번 보죠. 자, 지가 구배라는 건 뭐예요? 땅값이 구배 친다 그런 뜻이에요. 구배라는 말은 저 말은 일본 말입니다. 일본에서 경사지를, 언덕배기 경사지를 고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바이란 말이에요. 구배. 그래서 지가가 경사를 찐다는 거예요. 슬로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심의 지가를
도심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것을 100% 입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떨어져요. 지가가 또는 지대가 떨어져. 그러면 이렇게 슬로프지는 거 이거 경사 되는 거 경사지가 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가 구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도시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뚝 떨어지는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도심이 있고 밖으로 나가다 보면 신촌 나오고 밖으로 나가면 영등포 나오고 밖으로 나가면 신도림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부도심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경향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도심에서 아래로 바깥으로 나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건 똑같죠. 물론 이렇게 물결처럼 나가긴 하지만. 그래서 지가 구배도 예외는 아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소도시는 단순하게 뚝 떨어지고 대도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떨어진다. 이런 차이는 있죠. 자, 이렇게 도심의 지가하고 집약도가 비슷한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연구한 게 토페카 연구라는 게 있는데 토페카 스터디라는 게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자, 생산 요소의 대체성 관련돼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산 요소라는 게 뭐예요? 생산 요소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생산 요소 외워요. 사회 경제인가 경제 사회인가? 아니, 정치 경제 참. 정치 경제 시간에 경제 잠깐 배우는데 생산의 3요소 해서 배워요. 생산의 3요소 외웠어. 뭐 있어요? 우리 여사님 기억하네?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 이렇게 돼요. 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결합해서 생산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우리가 부동산 할 때는 되게 자본하고 노동을 합쳐버려요. 왜 그러냐면 노동이라는 건 인간 노동력을 돈 주고 사잖아요. 인력시장에서. 우리가 전부 다 취직하는 사람들 다 인력시장에서 팔려가는 거예요. 돈 받고 연봉 얼마 이렇게 팔려가는 거니까 되게 노동이라는 거 자본에다 흡수시켜서 사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자본 이 노동이 이제 그 자본이라는 걸 죽은 노동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에다 그냥 통합시켜 버렸어. 그래서 토지하고 자본 요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생산물을 만든다.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하고 자본을 결합하는데 이때 요 토지하고 자본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서 결합 비율이 달라져. 이걸 대체성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친구가 3,000평의 면적이 필요해. 사업을 하려면. 3,000평은 있어야 돼. 근데 3,000평은 있어야 되는데 명동에서 한다고 칩시다. 명동에서 하려면 명동이 땅값을 따져보니까 한 평에 1억이야.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요거 자본이죠. 건축이 자본이야. 여기 노동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이게. 요게 바로 자본이라고요. 건축비가 자본이에요, 사실. 건축은 평당 300만 원이야. 그럼 보세요. 한 평에 1억하고 300만 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비싸요? 토지가 더 비싸지. 땅값이 더 비싸잖아. 땅이 더 비싸잖아. 한 평이. 땅이 더 비싸고 건축으로 한 평 늘리는 건 싸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땅을 많이 써요? 건축비를 많이 써요? 땅을 많이 써요? 명동에다 3,000평이 있어야 돼? 자, 이게 더 싸잖아요, 건축이. 자본이 더 싸다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땅은 조금만 쓰고 건축비를 많이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서 고층화된다고. 자, 근데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칸출에 가가지고. 자, 딱 보니까 토지는 한 평에 100만 원이야. 쫙 완전 외진데. 논바닥 사이에 있어. 그런데 건축비는 300만 원 들어. 자, 상대적으로 뭐가 싸요? 땅이 싸죠. 땅이 싸면 땅을 많이 쓰고 건축비를 좀만 쓰죠. 그럼 어떻게 돼? 넓은 땅 위에 건축물은 뜨문뜨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토지를 많이 쓰고 건축비를 조금 들으니까 결국 도시의 토지, 명동은 토지를 조금 쓰고 건축비를 많이 투입해서 고층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시골 땅은 땅을 많이 쓰고 건축을 조금 하니까 조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층화가 다른 말로 뭐라고? 집약화잖아요. 그래서 도시 토지는 집약화되고 농촌 토지는 조방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실 작물들도 작물의 성격에 따라 아주 밀식하는 작물이 있고, 밀식이 뭔지 아세요? 빽빽하게 재배하는 그런 작물이 있는 반면에 좀 널찍널찍 이용하는 작물이 있어요. 아주 널찍널찍 이용하는 그런 거는 초지예요, 초지.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1년에 몇 번 와서 관리만 해주는 그런 초지 같은 거 조성은 굉장히 조방화된 거고, 화훼단지 같은 건 굉장히 밀식해요. 꽃은 아주 빽빽하게 심습니다.
왜냐하면 화훼단지는 근교 농업 중에 가장 도시 근처에 있는 거예요. 여기 양재나 뭐 요즘에는 양재 그런 거 없지만 저 말죽거리 가고 저기 구파발 이쪽에는 옛날에 화훼단지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화훼단지가 왜 그래요? 이게 도심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특성상 꽃은 금방 시들어요. 꺾어가지고 도시 근처에서 팔아야 되는데 외곽으로 넘어가면 땅값이 비싸니까 도심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도시 외곽에 있으면서 땅값이 그나마 또 비싸니까 어떻게 돼? 빽빽하게 해요. 꽃을 빽빽하게 재배.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우리가 생산 요소라는 게 요게 토지고 요게 자본이란 말이죠. 토지하고 자본의 결합 비율이 다르죠. 요건 토지를 조금 쓰고 요건 자본을 많이 쓰고 요건 토지를 많이 쓰고 요건 자본을 조금 쓰잖아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시고 여기가 외곽이다. 시골이라고 봤을 때 도시에서 자, 만약에 어떤 공간을 만든다고 할 때는 자, 요거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시골인데 여기 이쪽 횡축이 토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본이에요. 건축비 자본. 그러면 도시에서는 토지를 조금만 쓰고 자본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이렇게 점이 여기 찍혀. 이 토지는 조금, 자본은 많이. 그러면 여기 찍혀. 근데 농촌, 아까 시골은 토지를 많이 써. 그리고 자본은 조금만 써.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쭉 연결하면 이렇게 써져요. 이걸 이제 토지와 자본의 대체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 비율은 도심은 토지를 자본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 비율이 도심은 높다. 이렇게 표현해. 응? 그리고 시골은 낮다. 외곽은 낮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거 익숙해져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 비율이 토지를 조금만 쓰고 자본을 많이 쓰잖아요. 도심은. 그러니까 도심은 높고 외곽은 낮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이 저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쪽 저기 Y축이 자본이고 X축이 토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도심이고 여기가 외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하향으로 쭉 떨어지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어 또 알아야 될 게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거예요. 입찰지대 곡선은 비드 렌트 커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죠.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가 외곽지, 시골이라고 봅니다. 외곽으로 볼 때 여기 X축이 지대라고 봐요. 임대료예요. 임대료. 지대. 자,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위치별로 해서 이 땅이 아직은 주인이 없는 땅이야. 그래서 이 각각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 업종의 대표자들을 모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뭐 이런 업종의 대표자들 모아서 야, 니네들이 여기서 여기 땅을 네가 쓴다 그러면 얼마까지 임대료를 낼래? 지대를 낼래? 이걸 써봐. 해서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입찰을 시켰더니 A 업종은 이렇게 써냈어요. A 업종은 도시 중간 이후로는 아예 입찰도 안 했어요. B 업종은 이렇게 썼어요. C 업종은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도심에 보세요.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아, 이거 너무 이상하게 그랬나? 이거 맞나? 자,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요 지점 A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안쪽에서는 어디로 봐도 이게 A 업종, 이게 1번 업종, 2번 업종, 3번 업종이라고 했을 때, 자, 요 안쪽에서는 전부 다 1번 업종이 다 지대를 많이 입찰을 했죠. 그러니까 A 업종이 여기를 다 차지한다고. 1번 업종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종은 여기까지가 지가 제일 많이 써냈죠. 그럼 이렇게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가 이렇게 외곽을 차지해. 자, 그러면 제가 업종을 아주 단순화한 거죠. 단순화한 건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업종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입찰을 보는 방식으로 해서 입지 경쟁 과정에서 임대료를 가장 높이 부는 업종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어떤 것이냐? 도심 쪽은 상업용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 그러니까 지대를 가장 많이 내니까 다른 경쟁하는 업종보다 더 많은 돈을 써내니까 도심에서는 상업지가 중간 위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바깥에 아주 변두리 아닌 데서는 대개 주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은 근교농업이나 아니면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입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라고 하는 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질서 있게 그런 원리에 따라서 업종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상업용, 주거용, 근교농업 이 정도만 예를 들었는데
사실 업종이 무지막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업종들이 나름대로 입찰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볼록하게 돼요. 지대곡선이.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해진다. 업종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아주 단순하게 한 게, 이 그림을 단순하게 한 게 이겁니다. 지대곡선과 토지이용 해서 이게 지대곡선이에요. 요거를 연결한 게. 그래서 상업 업무 기능은 가장 안쪽에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공업 기능을 얘기했고, 동네마다 다르니까 주거 기능은 저 외곽 쪽에 있어요. 이게 소도시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단순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상업지라 하더라도, 같은 업종인 상업지라 하더라도 지대 지불 능력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상업지도 상업지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자, 아주 코너에 좋은 땅은 백화점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 의류, 그 다음에 신발, 여성 의류, 보석, 뭐 가구, 남성 의류, 가구. 남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 좋은 위치. 그 변두리 있어도 가서 그냥 대충 그냥 잠바 하나 사 입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가구, 뭐 식료품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보다 좀 복잡하게 되죠. 지대곡선이. 어쨌든 이렇게 임대료가 점점 조금씩 업종마다도 다르고 같은 업종끼리도 그게 업태가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거죠. 전부 다 이것을 입찰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일단. 그게 어떻게 표현돼서 시험에 나오느냐 하는 거는 연습을 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용어 한번 보죠. 한계지라는 용어 있어요. 한계지. 한계지라는 거는 특정한 지점이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택지로 이용할 수 있는 최원방권이에요. 최예요. 최원방권. 자, 이게 뭐냐면 택지라고 하는 거는 건축을 하거나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그래요. 건축물이 현재 있거나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 특히나 이런 여기서 한계지를 얘기하는 건 대개 보면 시험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주거지 한계지예요. 주거지.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택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직장 있는 사람이 현재 시점에서 현재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주거지로서 이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뭐 저기 강북으로 갈 수도 있고 강남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가봅시다. 남쪽으로 한강 남쪽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 직장 있는 사람이 현재 시점에서 이사 갈 수 있는 자기 집을 구해서 이사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어느 정도 될까요? 어디까지 이사 갈 수 출퇴근할 수 있는 게? 예? 어디까지? 보통 어디서부터 다녀? 수원이요? 이게 서울 도심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이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어디까지 이사하겠어요? 수원이요? 수원은 많아. 인천? 그러니까 인천 서쪽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와 보세요. 거기는 바다가 있어서 걸려. 예? KTX 타고 다닌다고? 부천을? 그렇게 왜 이렇게 작게 잡아? 예? 예? 자, 저는 직장 다닐 때요. 천안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봤어요. 천안에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 그때는 저것도 없었어. KTX도. 전철도 아직 천안까지 안 뚫렸는데. 근데 그때 버스 타고 다녔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 천안까지는 가요. 집을 천안까지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천안 정도 된다. 천안까지 이사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를 한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특정 지점 그리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택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요게 한계지란 말이지. 그런데 한계지가 만약에 천안 인근에 어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두정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 두정 이런 데다. 이 두정 이런 데는 옛날에 전부 다 그 논밭 같은 그 원지였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됐잖아요. 그럼 보세요. 두정 인근 뭐 이런 데라고 쳐요. 한계지가. 그러면 이 한계지가 그런 거라면 이 한계지는 그전에는 한계지가 아니었는데 거기가 도로가 뚫리고 전철역이 생기면 한계지가 되는 거예요. 도심에서 사람들이 거기도 이사 가기 시작하면 이제 한계지가 되는데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돼서 교통이 발달하면 거기가 한계지로 확 하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서울 쪽에서 이사를 가죠, 사람들이. 그러면 집값이 올라요. 땅값이. 초기에는 집가 상승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한계지는 한계지들끼리 경쟁해요. 처음에 교통이 불편했을 때 90년대 초반에요.
우리나라에 신도시가 생겼죠. 신도시, 초대 신도, 일대 신도시가, 1세대 신도시가 5개예요. 그래서 이치야마, 일산이 있고, 분당이 있고, 평촌, 헤이무라 뭐 평촌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동이 있고, 산본이 있어, 야마모토. 다 일본 이름으로 지었어. 어? 그래서 옛날 전통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 일본 이름을 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이거. 근데 어쨌든 이렇게 5개의 신도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경쟁을 했다니까요, 얘네들이. 입지 경쟁을 해요. 월등히 이제 분당이 앞으로 치고 나와가지고 지금 일산하고 분당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 계지가 초기화되면 한 계지는 한 계지끼리 지가 경쟁을 해요. 지가 경쟁을 하고 또 뭐냐면 한 계지가 만약에 두정 근처에 뭐 어떤 동네가 이게 논이 있다. 그러면 이 두정은 개발이 됐어. 택지로 개발됐어. 근데 아직까지는 바로 옆에가 바로 산채에 나가면 바로 논밭이야. 그러면 그 논밭 가격하고 그 한 계지가 된 동네의 아파트 단지 바로 뚝 하나 차이로 아파트 부지가 된 거하고 땅값이 이어져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죠. 같은 가까운 데 있는데도 그 차이를 단절지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한 계지 천안이나 두정의 땅값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영향을 줘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 계지는 뭘 의미하냐? 그 한 계지까지 도심의 지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논밭은 아니죠. 그래서 인근에 아직 택지화되지 않은 땅인 논이나 밭과 같은 땅과 농지와 초기된 한 계지는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걸 단절지가라고 합니다. 지가가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단절지가가 생긴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계지에 대한 의미를 이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물론 그거 외에도 몇 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요. 한 계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한 계지는 이렇게 교통수단을 주축을 해서 연장됩니다. 그리고 한 계지는 한 계지끼리 가격 경쟁을 해요. 그리고 한 계지의 지가는 한 계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도심 지가의 영향을 받아요. 서울의 지가가 너무 높으면 한 계지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요. 그래서 한 계지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계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을 알아야 되는데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은 여러분들 되게 쉽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직주 분리라고 그래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고 직주 분리라고 그래요. 이게 직장이에요. 직장. 주거지, 주택. 직장과 주택이 분리된다 하는 거예요. 직주 분리. 자, 그런데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과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하는 현상이 영 다른 현상이죠. 반대되는 현상인데 사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럼 어떤 게 직주 분리고 어떤 게 직주 접근인가 한번 보죠. 자,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예요. 아직 산업화되기 전에는 직장과 주거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가까운 게 좋은 거지. 그 문전옥답이라고 그랬다고. 문전옥답 들어봤죠? 가장 이상적인 직장과 주거지의 형태예요. 문전옥답. 그래서 문 앞에 옥답에 옥답, 비옥한 논이 있다. 그래서 문전옥답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문전옥답이 가장 이상적인 직장과 주거지의 배치 형태인데 지금은 아니죠. 자, 직주분리 어떻게 일어나요? 일단 직주분리하면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인데 이게 땅값이 너무 비싸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에요. 땅값이 가장 비싸고 도심의 환경이 악화되고 도심은 전부 다 철거되고 전부 다 주택이 밀려나고 전부 상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통이 불편하다면 그 도심 근처에 살 수 있어요. 그냥 붙어서 어떻게든지. 그런데 교통이 아주 발달하게 되면 외곽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70년대 여피족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을 도심에 두고 외곽에 이렇게 쾌적하게 주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전부 다 나가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도심엔 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이 북적북적한데 밤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로 외곽으로 나가니까 야간에 인구가 뻥 뚫려요. 그래서 도심의 인구가 야간이 이렇게 비어버려요. 그러면 이걸 도너스 같이 생겼다고 해서 도넛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도심 공동화 현상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이란 말은 구멍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이 났다, 구멍 뚫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심의 주야간 인구 격차를 도넛 현상이라고 해요. 주간에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객지인이에요. 밤에는 전부 다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밤에는 인구가 팍 줄죠.
도심에는 버글버글하고 밤에는 퍽 줄고 그것을 도넛 현상이라고 그래요. 도심의 주야 간 인구 차이. 요게 도넛 현상이고 두 번째는 도심은 인구가 주간엔 많잖아요. 외곽에는 다 빠져나가죠.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빠져나가요? 자기가 사는 동네, 서울 외곽지 위성도시 이런 데 가죠. 분당이나 뭐 중동이나 이런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는 사실은 벌어먹고 살 게 없죠. 그냥 거기서 잠만 자는데요. 그게 자족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도시들은 자족도시가 아니에요. 그 도시 안에서 뭔가 해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슈퍼마켓이나 하지 거기 기반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긴 보통 자러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배드타운이라고 그래서 도시 외곽지가 잠만 자는 동네가 된다고. 그런 것을 배드타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배드타운 현상 뭔지 아시죠? 침상도시 현상이라고 그래. 침상도시. 이게 뭐냐면 침상이 침대예요. 침대만 쫙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상도시 현상 또는 배드타운 현상이 일어나고 동시에 또 뭐냐면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출근해야 되죠. 우리나라. 그러면 9시 이전에 우리 전철이 어떻게 돼요? 지하철. 지옥철이 되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특히 2호선이나 9호선이나 이거 사람이 아주 그냥 미치고 팔딱 뛰어요. 거기서 꽉 껴가지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게 특정 시간에 사람들이 확 하고 도심으로 몰렸다가 또 퇴근 시간에 확 하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특정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는 현상을 도심 고동 현상이라고 해요. 고동이란 말 써요. 고동. 고자가 북고자야.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옛날에 전쟁할 때 말이죠. 전쟁할 때는 지금 마이크나 무전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전쟁할 때 와! 진격해봐야 뭐 한 100만 명 군사가 있다면 어떻게 들어? 못 들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앞으로 나아갈 때, 후퇴할 때, 그리고 어느 쪽 방향을 지시하는 거를 다 사인을 맞춰서 연습을 했단 말이죠. 이때 앞으로 진격하는 건 북을 치는 거고 퇴각하라 그러면 징을 쳤다고. 앞으로 돌격하라 그러면 북을 막 쳐. 징 하면은 끝났다. 도망와라 이거고. 그 다음에 방향은 깃발로 표기했어요. 깃발. 그래서 옛날 사극 보면 이웬 놈이 깃발이 그렇게 많어. 그죠? 그 깃발이 대장기하고 뭐 그다음 방향 가리키는 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출근 시간 되면 북을 막 치는 거야. 출근 시간에 북을 막 치면 어떻게 돼? 도심으로 쇄도하죠. 사람들이 도심으로 막 진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징을 빵 치면 뭐야? 퇴근하죠. 그 특정 시간대에 지옥철이 됐는데 이게 러시아워라고 그래요. 러쉬가 돌진한다는 거예요. 러쉬가 쇄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인구가 한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을 도심 고동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예? 아침에는 전부 다 직장 가려고 그러고 바깥에는 이제 퇴근 시간에는 전부 다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도심 고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워 현상이라고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이름과 동시에 이게 너무 불편하다. 외곽으로 나간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보니까 도심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고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면 직주 접근 현상이 일어납니다. 직주 접근 현상이 다시 일어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도심 쪽 건물이 고층화돼요. 도심에 있는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타워 팰리스나 하이페리온이나 스타시티나 이런 거 보면 주상복합 건물이죠. 그래서 한 8층 뭐 몇 층까지는 그 일반 상업용 건물이고 뭐 상가 같은 거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아파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심 쪽 건물의 고층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직주 접근의 결과예요.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쫙 외곽으로 빠져나갔다가 도심에는 어쩔 수 없이 도심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냥 도심과의 접근성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불량 주거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불량 주거지대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싹 다 개량 수선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유입돼요. 고소득층 유입되면서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나요. 특히 이거는 뭐냐면 상가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상가가 옛날 쇠락한 지역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를 그 지역 주민들이 무슨 옛날 골목길 해가지고 벽화도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많아요. 김광석 거리도 나왔더구만. 그러니까 이게 다 버려진 그런 잊혀진 골목길이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벽화도 그리고 뭐도 조형물도 만들고 이런 거 많아요. 저기 인천에도 있고 몇 개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하던 호떡집 이런 거 다 나가고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주들, 땅, 집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그 전에 그 쇠락한 때 그 동네를 살렸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야 돼. 이런 것도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 젠트리피케이션.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요즘에. 피케이션.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글로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집단적 상향여거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못 사는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그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직주 접근의 결과예요. 이것도 일종의. 근데 이건 되게 집단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주거용의 경우에 집단적 상향여가 또는 더 많이 쓰는 게 회춘화라는 말을 쓰는데 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회춘화? 회춘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쫓겨나고 부자 그 동네가 개량되면서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걸 회춘화라고 그래. 회춘은 무슨 뭐 회춘이 어디서 써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회춘화라는 말도 써요. 직주 접근 결과 회춘화가 나타난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알아둬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스프롤 현상입니다. 스프롤이라고 이렇게 써요. 스프롤. 스프롤 현상이 있는데 도시 스프롤 현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개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도시가요. 아직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쫙 하고 번져나가는 거예요. 도시가. 근데 이거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나고 1970년대 아주 극성했던 거죠. 60년대 말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판자촌이 확 확산돼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난개발되는 스프롤 현상입니다. 스프롤은 질서가 있으면 안 돼. 무질서하게 그냥 확장되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그때는 산업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앞마을 순이 뒷마을 용팔이가 오밤중에 단보찜을 싸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울역으로 막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서울 인근 들어와서 구로공단 이런 데서 공순이와 공돌이가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산업 역군인데 한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살 데는 없잖아요. 서울이 대도시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량 주거지대가 그냥 쫙 확산되는 거예요. 서울이 인구가 70년대에 한때 10%씩 는 적이 있다고요. 1년에.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달동네가 막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스프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나라 같이 인구가 많은 동네는 스프롤이 일어날 때 대개 인구 밀도가 고밀도로 되면서 스프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량 주거지대도 아주 그냥 인구가 북닥북닥 하면서 늘어나.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저밀도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뜨문뜨문 인구가 적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불규칙의 극치, 무질서의 극치로 이 공지를 남기면서 불량 주거지대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인데 이게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이라고 그래요.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 그래서 개구리 점프하듯이 이 개발이 일어난다. 난개발의 극치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비지적 현상이라고 그래. 비지가 날비자예요. 비지, 땅을 나른다는 거예요. 비지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땅을 날라서 땅을 이렇게 쭉 공지를 남기면서 날라가지고 불량 주거지대가 이렇게 확산되는 현상을 비지적 현상. 그래서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스프롤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침입적 토지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침입적 토지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네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전에는 여기가 한적한 주거지였는데 한 10년, 20년 가보니까 주거지는 없고 상업지로 다 바뀌어 있는 거야. 유흥가로 다 바뀌어 있어. 이런 거 있죠. 상전벽해라고 내가 알던 동네가 나중에 가보니까 그 동네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경험이 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그 바뀌는 과정은 어땠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자, 토지 이용이 변화되는 게 마치 생태학적인 측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렇게 어떤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바뀌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거치면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이때 그 두 가지 용어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주거지 같은 데가 동일한 용도로 이용되다가 이질적인 용도를 하는 어떤 주체가 탁 끼어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그래. 침입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카바레가 확 들어와. 카바레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거지에서 주거용으로 토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질적인 상업용 이용이 탁 들어온 거죠.
그럼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온 걸 침입이라고 그래요. 침입을 하는데 만약에 카바레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 주민들이 가만 안 있죠. 여기가 어딘데 여기 들어오느냐, 이 유흥업소가 왜 들어오느냐, 애들 교육이 뭐가 좋으냐. 그러면서 심하게는 낮에 동네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네에 계시는 동남아라고 그래. 동네 남아있는 아줌마 쭉 모아가지고 머리 띠두르고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해. 그죠? 그런데도 그걸 버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버티면서도 나중에 나가다 하다가 이 아줌마들이 고객이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거의 장사가 잘 된대.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춤빵이 늘어요. 점점 늘고 그랬다가 춤빵이 늘면 뭐야? 커피도 마셔야지. 커피숍도 생겨. 그 커피만 마시나? 술도 마셔야지. 술만 마시나? 모텔도 생겨 막. 이렇게 되면 막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쪽팔리다. 그러고 주택이 막 밀려나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물 좋은 동네가 돼버려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이질적인 카바레가 딱 들어온 걸 침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침입이 성공했을 때 그것과 비슷한 토지 이용을 하는 뭐 다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동네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천이라고 그래요. 또는 계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천이, 계승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석세션을 번역할 때 천이로 번역할 수도 있고 계승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자, 침입적 토지 이용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확대적 침입이고 또 하나는 축소적 침입인데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죠. 토지용 집약도가 나왔어요.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자, 개념 보세요. 토지용의 집약도란 토지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죠. 집약도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적 토지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을 집약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1차 산업이 농업이에요. 농업보다는 2차 산업, 공업이 조금 더 집약도가 높아요. 고밀도로 이용해. 그 다음에 공장보다는 상업용 빌딩 이런 것들이 더 집약적으로 이용되죠. 자, 그 다음에 조방적 이용은 뭐 됐어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죠. 직주분리, 직주접근 나왔죠. 직주분리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 주로 직장을 도심에 두고 거주를 도심에서 멀리 두는 현상. 그 다음에 직주접근,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운 곳에 두려는 현상. 회귀현상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스프롤 현상, 도시 성장 개발 현상이 불규칙, 무계획, 무질서 확산되는 현상. 대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 일어나.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뭐 70년대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3번 스프롤 현상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뭐예요? 그린벨트입니다. 도시가 너무 지나치게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펜스를 친 거예요. 담장을. 녹색 띠로. 그게 그린벨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침입 계승 나왔죠? 침입. 어떤 토지 이용 주체 또는 토지 이용 형태의 새로운 이질적인 수준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입되는 거. 계승은 뭐라고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종래의 이용을 교체하는 결과. 이게 계승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 교재는 너무 작게 나와서 제가 있는 거, 판서 있는 내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개발 활동 보겠습니다.